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땡볕 더위에 너무 지치는데 공모주마저도 힘을 못 쓰니까 같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또 그냥 멈춰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을 다 떠나신다고 해도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첫 번째 일정인 빅토리 콘텐츠 미리 좀 살펴볼 건데요. 참을성이 떨어질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드라마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설립 이후에 다양한 장르와 스토리를 가진 35개 정도의 드라마를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대표작으로는 발리에서 생긴 일, 쩐의 전쟁, 대물 이런 아주 옛날 드라마들이 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쭉 다른 이제 작품들을 한번 보니까 그 밖에는 아주 큰 히트를 친 작품들은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뇌리에 남긴 그런 작품들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 작품으로는 작년에 하지원 씨와 강하늘 주연의 커튼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고 현재 방영 중인 작품으로는 주말 드라마인 진짜가 나타났다. 요게 있습니다. 네, 요런 레퍼런스들을 갖춘 드라마 제작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영상 콘텐츠 제작사들은요. 기본적으로 OTT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크게 시장이 열려있는 곳이기는 하죠. 특히나 한국 K 콘텐츠들의 경쟁력은 실로 막강하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당연히 빅텐츠에 우호적이기는 한데 이게 빅토리 콘텐츠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아니니까 또 그만큼 경쟁이 심화된다는 부분은 또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최근에 콘텐츠 시장은요. 과거하고는 달리 제작사들이 직접 IP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직접 그걸 해외 시장에 판권을 판매하거나 또 IP를 기반으로 원소스 멀티유저 전략, 2차적인 제품을 만든다거나 OST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매출 구조를 더 확대시키는 추세라고 합니다. 웹툰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자체 IP로 드라마를 제작한다거나 게임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체 IP를 보유하고 있는 빅텐츠는 국내 방영권 매출과 OTT 판권 매출, 해외 방영 매출, 음반 및 광고 매출 이렇게 매출 구조를 계속 다양화시켰다는 게 장점으로 꼽혀요. 근데 이 또한 빅텐츠만의 경쟁력은 아니고 최근에 콘텐츠 제작사들은 보통 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빅텐츠가 총 23개 작품에 대한 IP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국내 최다 수준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실제로 매출 비중을 보니까 판권 판매에 따른 사용료가 21년에 144억 원 대비 22년에 209억 원으로 증가하긴 했더라고요. 큰 폭으로. 같은 기간 드라마 제작을 통한 매출보다 사용료 매출이 더 크긴 했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자체 보유 IP를 늘려가겠다는 계획이겠죠. 네, 그리고 드라마 제작은 아무래도 기획력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수한 감독님들과 작가진, 이런 크리에이터의 풀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경쟁력이 될 텐데요. 빅텐츠의 감독과 작가진을 참고해서 보시면 태왕사신기를 연출했던 윤상화 감독님, 동네 변호사 조드로 1의 이정섭 감독님, 신의 퀴즈 시즌2의 이정표 감독님 이런 분들이 보이고 드라마 개화늑대의 시간의 한지훈 작가님, 드라마 킹메이커의 문지영 작가님, 영화 럭키의 장유미 작가님, 실미도와 공공의 적의 김희재 작가님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 또한 분명히 성공한 작품들은 맞는데 꽤 과거의 작품들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이분들의 능력을 제가 감히 평가하는 게 아니라 조금 과거의 히트작들 위주다라는 거. 그리고 콘텐츠 제작 역량도 매우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언급한 작품들 중에 제가 드라마를 꽤나 좋아하는 편인데도 여기 이 중에서 본 게 발리에서 생긴 일이랑 쩐의 전쟁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좀 너무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네요.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의 시장 점유율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빅텐츠는 20년부터 22년까지 꾸준히 1%대, 최근에는 1%에 채 못 미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스튜디오 드래곤 하면 더글로리, 우리들의 블루스 이런 최근의 히트작들이 딱 떠오르고 A스토리 하면 이사간 변호사 우영우, 레몽레이는 재벌집 막내 아들 이렇게 최근에 굵직한 드라마들이 딱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대표작이 있는 연도에는 점유율이 좀 크게 상승하기도 하는, 그래서 점유율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빅텐츠는 그냥 변동이 없다. 어찌 보면 최근에 그럴만한 히트작이 딱히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보고요.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난해에 지배구조에 변동이 있었대요. 코스피 상장사인 패션 기업인 F&F가 경영권을 인수하고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지금 F&F가 최근에 종합 엔터테인먼트로의 성장을 꾀하면서 빅텐츠를 인수를 했다는 거죠.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를 성장의 키로 설정을 하고 중국, 홍콩, 베트남, 다양한 해외 지역에 법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빅텐츠가 글로벌 유통망 확대와 IP 확보에 있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이런 내용 자체가 상장의 성과에 막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 아시죠? Y랩이 네이버 웹툰과 CJ E&M을 등에 업었다고 해서 뭐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파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실적 보시죠. 보시면 20년 대비해서 21년에 매출액도 다소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 적자 전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달이 뜨는 강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는 도중에 주연 배우인 지수씨 교체 이슈가 발생을 했고요. 그 때문에 재촬영이나 추가 촬영, 또 VOD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악화됐다고 해요. 22년에는 커튼콜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수익성을 다시 회복했었고요. 근데 23년 1분기에 또다시 적자로 전환을 한 거죠. 이게 좀 드라마가 제작되고 방영되는 시기에 따라 실적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 방영하고 있는 진짜가 나타났다. 요게 방영되는 회차에 따라서 하반기까지 매출이 잡힐 예정이고, 또 하반기에 완벽한 가족과 소실점이라는 드라마가 출격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이게 계획대로 잘 방영이 된다면 2023년 전체 실적으로는 성장세를 또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게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네, 회사 내용은 이 정도 살펴보고 공모 관련 내용들 한번 보시죠. 총 46만 8,200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21,000원에서 23,000원 제시했고요. 공모 금액은 상단 기준 108억 원, 시가총액은 723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형 IPO기는 한데요. 이게 코넥스 이전 상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력이 100% 다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수요 예측은 7월 28일부터 해서 8월 3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보통은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무려 5일 동안 하는 거죠. 이게 빅텐츠가 바로 허수성 청약 방지의 첫 타자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청약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8일까지, 환불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8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에요. 자, 금융위가 지난 5월에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해 인수 업무 규정을 개정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 제한폭 확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7월 이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는요,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이 자기 자본이나 펀드 운용 자산을 초과하는 주문을 넣는지, 이 허수성 청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관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주금 납입 능력을 초과한 주문을 넣은 게 확인이 되면 해당 기관은 3년간 수요 예측 참여가 제한된다고 해요. 그래서 빅텐츠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경쟁률이 조금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 수요 예측 경쟁률이 낮을 수가 있다는 거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 예측 기간을 늘린 것도요, 금융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죠. 기간을 늘려서 수요 예측 내실화를 좀 다져라 라는 건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하루가 하루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에는 조금 천천히 시장을 보면서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신주머지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6.16%. 빅텐츠 코넥스 이전 상장이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그걸 감안하면 유통 물량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일반 공모주에 비해서도 많은 편은 아니에요. 기존 주주 비율은 21.27% 정도, 상단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26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볍긴 하죠. 자,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를 보면 키움 성장 15호 재무적 투자자가 있고요. SL컴퍼니라는 일반 회사가 있고요. 나머지는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한 기존 주주들이 되겠죠. 우선 회사가 딱 한 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그때 발행가액이 12,000원이었어요. 그러면 밴드 하단인 21,000원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코넥스 시장에서의 차트를 월봉으로 살펴보면 밴드 상단인 23,000원 아래에서 거래한 주주가 굉장히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공모가 부근 매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오늘처럼 좀 기존 주주 비율이 높으면서 그들의 투자 단가가 공모가보다 한참 아래면 그런 종목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빅토리 콘텐츠는 가볍긴 하지만 이게 분명한 또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한번 볼게요. 유사기업으로는 A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사마 네트웍스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 선택을 했고요. 이들의 평균 PER은 27.68배. 그리고 빅텐츠는 23년 1분기 실적이 적자였기 때문에 23년 추정순이익을 썼더라고요. 36억 원. 그래서 계산된 주당 평가가액 29,323원에 할인율 28.38%에서 21.56%를 적용합니다. 제가 회사의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순손실 8.4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빅텐츠의 22년 전체 순이익이 약 13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1분기 순이익이 약 12억 원 정도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22년 1분기에 거의 대부분을 달성하고 나머지 3개 분기는 뭐가 거의 없었다는 소리거든요. 확실히 드라마가 제작되고 방영되는 시기에 따라서 실적의 출렁거림이 좀 심하다라는 게 이 수익 구조의 단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그래도 23년 하반기에는 완벽한 가족과 소실점이라는 드라마가 출격 대기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 매출 추정 지표에서 프로젝트 A가 완벽한 가족이고 B가 소실점이거든요. 완벽한 가족은 아마존 프라임 오리지널 작품인데 현재 기획안과 대본은 완성이 된 상태고 주인공으로 정지소 씨가 언급이 되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촬영이 세팅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이 좀 확실히 잡힐 수 있는 부분으로 예상을 하고요. 소실점은 아직은 대본 작성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23년 추정순이익과 상단 기준의 PER은 20.08배. 그렇다면 유사기업들 대비해서 PER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근데 코넥스 이전 상장은 이런 밸류에이션보다도 더 중요한 게 현재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공모가의 괴리율이잖아요. 오늘자 종가와 밴드 상단 기준의 괴리율은 39% 정도가 되거든요. 만족스러운 괴리율은 아니에요. CQ센이나 이노진처럼 아예 확 높아주면 기존 주주 비율이 높든 그들의 매도 가능성이 크든 이런 거 상관없이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빅텐츠는 조건들이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코넥스 이전 상장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했던 케이스인 CQ센과 최근에 실패했던 사례인 토마토 시스템 한번 비교해서 봤는데요. 수요 예측 발표일의 주가 기준으로 괴리율이 토마토는 16%, CQ센은 93%였어요. 빅텐츠의 지금 39% 정도는 그 사이 어디쯤 약간 애매하고요. 여기서 좀 더 빠진다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간의 금액은 토마토 시스템이 456억 원으로 조금 애매하긴 했네요.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도 꽤 높았고요. 빅텐츠는 262억 원, CQ센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벼운데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리스크로 보입니다. CQ센은 그래도 공모가보다 위에서 거래한 기존 주주도 꽤 됐었거든요. 기관들과 개인 모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애매해요. 실적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수요 예측 결과가 아주 좋거나 주가와 공모가의 괴리율이 청약일까지 유지가 되거나 추가적으로 더 벌어지거나 그렇다면 청약을 고려는 해보겠지만 수요 예측 결과상 경쟁률만 그냥 높고 코넥스 시장에서의 가격이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냥 패스할 것 같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이 21.27%로 비교적 낮기는 하지만 그들의 매도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빅텐츠의 드라마 제작사로서 아주 큰 경쟁력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럼 청약 정보 보고 마칠게요. 균등 물량은 58,525주밖에 안 되고요. 8월 6일까지 계좌를 만들어야 참여 가능합니다. NH에서 100% 등급 기준 3,900주 청약 가능하세요. 밴드 상단으로 4,485만원. 한도가 크지 않네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예요.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는 8월 4일에 발표가 됩니다. 자, 공모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만큼 간단하지만 챙겨볼 것들은 좀 꼼꼼히 챙겨봤어요. 말을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자꾸 꼬이긴 하네요. 내일 아침에 MI큐브의 상장일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시원한 저녁 시간 되세요.